안녕하세요. 부의 골든타임의 저자 박종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명강의 빅10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몇 달 동안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언제든 투자해도 좋다. 그래서 한 20년, 30년 이렇게 묵혀두면 아마도 큰 부를 일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 제목을 부의 골든타임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그만큼 부를 일구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타이밍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투자를 시작했다. 그때 닷컴 버블이 한창이었거든요. 그 좋다는 나스닥 종합지수에 만약에 ETF가 있어서 거기에 투자를 했다. 나스닥 종합지수에 투자를 해도 15년 동안 주가가 다시 원금으로 회복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그나마 나스닥 지수는 괜찮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렇게 유럽의 주요 국가에 2000년에 투자를 했다면 2020년인 지금까지도 원금조차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믿습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아마도 진짜 30년, 40년 버틴다면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버블의 정점에서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주가 하락을 겪게 되면 이게 정신적으로 정말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다시는 정말 이 부를 다시 일굴 기회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밍을 잡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정말 신기할 정도로 부채 사이클이라는 게 반복돼 왔고요. 이게 한 8에서 한 11년 정도 주기적으로 아주 신기할 정도로 반복돼 왔는데 이 단계가 시작될 때 저는 1단계를 골디락스라고 봅니다. 이 단계는 진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이럴 때 투자를 시작한다면 가장 좋고요. 어떻게 보면 주가가 급등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도 시작을 할 수 있을 때가 이럴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주가나 자산 가격,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같은 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버블 단계를 맞이하고 그 버블은 보통은 한 5년에서 7년 좀 길게 유지되거든요. 이 버블을 계속 즐기다가 어느 순간인가 진짜 투자할 만한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 버블의 정점을 맞이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버블 붕괴가 일어나고 다시 채무 재조정을 거치면서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요. 많은 사람들이 골디락스 단계엔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해야 버블이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진짜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투자를 했을 때 그때 버블의 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필이면 투자했을 때 버블의 정점이냐? 바로 모든 사람이 투자했을 때가 정점이기 때문에 이 확률적으로 정점에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부채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 부채 사이클을 한참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건 그러면 지금은 도대체 부채 사이클에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부채 사이클의 이 4단계 중에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또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부채 사이클의 연장전이 시작됐기 때문이거든요. 이 연장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2020년 3월에 정말 양적 완화 제로금리 있는 대로 부양책 다 쓰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원래는 경제 위기가 오면 부채가 줄어드는 채무 저조정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주가나 아니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전대미문의 현상, 부채 사이클의 연장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증거로 미국 기업들의 채무,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은 한 43%가 넘으면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현재 미국 기업들의 채무 비율이 GDP 대비 무려 55%나 됩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 재조정 없이 또 다른 부채 사이클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부채 사이클 연장전 간 이 동기가 뭐냐? 도대체 원동력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관심 있어 하실 거예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위기가 생겼다면 뭔가 좀 탓을 할, 좀 나쁜 그런 어떤 주체가 좀 있겠죠. 경제 주체가.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융회사들이 이런 경제 위기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들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채무 재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코로나19잖아요. 외부의 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책임을 물어야 될 상대가 없었고
그러니까 채무 제주용 없이 계속해서 부채를 쌓아나갈 수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 원인은 어쨌든 미국에서 최초로 양적 완화라는 신무기를 2008년 이후에 이걸 만들어냈고 또 2020년에는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더 훨씬 더 적절하게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전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장전을 도대체 왜 양적 완화가 이끌어냈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텐데 양적 완화라는 게 용어는 굉장히 복잡한데 달러로 찍어내서요. 미국 시중은행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나 이런 것들을 그냥 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한테 돈을 꽂아주는 그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생긴 은행들이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가격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리기만 하면 곧바로 위험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너무나도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양적 완화를 비유할 때요. 저는 에어 매트리스에 비유하거든요. 혹시 야영 가보셨으면 이 땅바닥이 워낙 울퉁불퉁하잖아요. 이 울퉁불퉁한 땅바닥에서 자기 위해서 에어 매트리스, 공기를 부풀려서 이렇게 매트리스를 만들어내는데 딱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실물 경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에어 매트리스를 딱 깔아놓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이룰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실물이 이렇게 나빠지면 정말 경제가 이렇게 악화되면 주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 에어 매트리스를 한번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나빠져서 푹 꺼지더라도 그때는 에어 매트리스에 공기를 더 불어넣습니다. 누가요?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즉 페드가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악화되는 건 그렇게까지 위험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궁금해지실 거예요. 과연 양적 완화는 이렇게 무한정할 수 있을까? 정말 끝없이 해서 주가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지금처럼 지키는 현상이 가능할까? 그러면 양적 완화를 인류 최초,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도입한 그 상황은 바로 일본이 2001년에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2008년에 양적 완화를 도입했는데 그 뒤에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좀 살펴보면 앞으로 2020년 뒤에 상황을 좀 알 수 있는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양적 완화를 하면서 주가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고 실무 경제는 그 뒤에 이 6년에 걸쳐서 천천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먼저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실물 경제가 6년에 걸쳐 살아나는 동안 양적 완화를 무려 6년이나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실물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6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년이나 또는 10년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한 8에서 10년 정도 양적 완화를 계속할 수 있을까? 저는 그 확률이 진짜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연준은요. 아마도 끝까지 이 양적 완화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한테는 대공황이라는 1929년 세계 대공황을 제대로 막지 못해서 미국 경제를 거의 20년 넘게 침체로 몰고 갔던 굉장히 어두웠던 과거를 트라우마로 갖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실수를 했냐면 1929년에 미국 경제가 이 버블이 꺼지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됐는데 글쎄 연준에서요.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1931년에 금리를 2배 이상으로 올려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대공황의 그 고통이 훨씬 더 커졌거든요. 이 고통을 잘 기억하고 있는 연준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웬만해서 양적 완화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적 완화를 그만두는 순간 대공황 같은 큰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1989년 일본이 겪었던 장기 침체와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연준, 페드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아까 제가 에어 매트리스 비유를 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아마 연준은 끝까지 이걸 좀 유지해 가려고 할 거고 실물 경제가 나빠질수록 공기를 더 부풀릴 텐데 그런데 이게 에어 매트리스잖아요. 공기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충격으로 이 공기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터질 수 있는 위험성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책에서 총 9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9가지가 물론 당연히 실물 경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무 경제도 정말 너무너무 악화돼서 도저히 땅이 너무나도 정말 뾰족해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에어 매트리스를 터뜨릴 수 있겠죠. 하지만 웬만한 실물 경제 충격은 제가 보기엔 연준에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들이 부의 격차라든가 아니면 기업 간의 격차 그리고 달러의 타락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는요. 끝까지 이 에어 매트리스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부의 격차가 확대된다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한 몇 년 뒤에는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기 위해서 바로 대공황 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세계 대공황 때 그때 그 상황을 그렸던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제가 미드 영드 참 좋아하는데 그때 드라마들을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에 판자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요. 근데 이 판자촌에 뭐 의사 했던 사람, 변호사 했던 사람, 펀드 매니저 했던 사람 정말 부유층들이 여기에 많이 쫓겨나서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다우 지수가 87%가 떨어졌어요.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유층들이 주로 투자한 주식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빚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만 센트럴파크의 판자촌까지 밀려난 거거든요. 그때 대공황 때는 그대로 뭐 주가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부유층도 그 타격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양적 완화를 미국에 처음 도입한 버냉키 전 의장이 이 대공황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자산 가격이 폭락을 했더니 미국 경제가 한 20년 넘게 큰 고통을 겪었다는 걸 잘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자산 가격을 방어한 겁니다. 자산 가격을 지켜야 미국 경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점이 여기서 생겼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산 가격은 먼저 치솟아 오른 거예요. 그런데 실무 경제는 한 6년쯤 뒤에 회복이 되니까 먼저 부유층들, 미국에서 전체 10%, 상위 10%가 주식의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부유층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먼저 회복을 하니까 부유층들은 부를 빨리 다시 확대했죠. 그런데 중산층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실무 경제는 무려 6년이 지난 다음에나 회복이 됐으니 이게 그만 부의 격차를 확대한 겁니다. 이 부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왔고요. 또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의 격차가 또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대공황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대공황 직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상위 0.1%가 미국의 부의 25%, 4분의 1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미국의 하위 90%, 미국 사람 대부분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은 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 격차가 확 줄어들었다가 다시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걸로 부의 격차가 거의 대공황 수준에 접할 정도로 굉장히 또 벌어지고 만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사회적 갈등이 다시 커질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갈등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이걸 소비해 줄 그 대중이 사라지다 보니까 대공황 때처럼 물건을 만들어도 자꾸만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디플레이션이 오는 상황, 물가 하락이 오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이 점점 더 가속화될 텐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마 2, 3년 뒤에는 아마 가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기업 격차인데 기업 격차가요. 원래부터 굉장히 커졌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진짜 심각했거든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데 2019년 4분기 코로나19 위기가 오기 직전이죠. 그때 전년 대비 이 FAAMG 여기 빅테크 기업들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 5개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은 전년 대비 주당 순이익이 무려 16%나 늘었습니다. 정말 장사를 잘했죠.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16%나 늘어? 대단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5개 기업을 뺀 나머지 S&P 500, 500개 기업이거든요. 이 5개 기업을 빼면 495개 기업이 남겠죠. 다 대기업입니다. 진짜 엄청난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은 똑같은 기간 동안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0%였습니다. 1년 동안 돈 번 기업이라고는 더 돈을 많이 번 기업은 이 빅테크 기업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러셀 2000이라고 2000개 중소 중견기업, 미국의 중소 중견기업의 주당 순이익은 무려 7%나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 현상이 2019년까지 이렇게 가속화됐냐 하면 여러 가지 혁신들이 빅테크 기업들만 혁신을 했을 뿐 나머지 기업들은 예전에 하던 전통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시장을 빅테크 기업한테 뺏기고 이윤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전통 산업을 지켜주던 지금까지 수많은 여러 가지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불편해도 과거에 하던 걸 계속하는 거죠. 이 간단한 예로 뭐 이런 겁니다. 뭐 좀 불편해도 주말이면 쇼핑을 다니고 미국 사람들은 정말 주말에 쇼핑 한번 다니면 막 서너 시간씩 쇼핑을 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아마존에서 주문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이제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마존의 마켓쉐어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빅테크 기업하고 이 중소 중견기업하고 격차가 훨씬 더 커지고 말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니까 미국의 당국, 예를 들어서 페드라든가 연준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이렇게 격차가 엄청나게 커진 상태에서 이게 점점 중소 중견기업들은 망해가니까 돈의 홍수를 일으킨 겁니다. 엄청난 돈을 페드, 연준에서 찍어내고 미국 정부에서는 재정 지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푼 거죠. 그 방법으로 일종의 이런 겁니다. 돈의 홍수로 이 빅테크 기업과 그다음에 중견기업을 전부 다 물위에 둥둥 띄운 거예요. 그랬더니 물론 이런 어떤 중소 중견기업도 간신히 살아날 정도로 물 위에 떠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빅테크 기업은 그만 하늘을 날아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사업하기 쉬운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중소 중견기업이 갖고 있던 수많은 사업 영역을 정말 다 차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격차들이 계속해서 부의 격차, 기업 간의 격차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지금 바이든 후보가 곧 취임을 하게 되면 자, 이 바이든 후보의 소속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이 격차를 줄이려고 할 거예요. 자, 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빅테크 기업들한테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은 시장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오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야말로 적절하게 정말 규제를 정말 잘하는 나라인데 어느 정도냐면 1911년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시장을 장악해서 완전히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거든요. 그 스탠다드 오일의 오너가 누구였냐? 바로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하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이 스탠다드 오일을 34개 회사로 쪼개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규제를 굉장히 적절하게 잘하는 나라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빅테크 기업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늘리려고 할 겁니다. 또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부유층에게 증세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이든 지출을 늘려서 좀 더 빈곤층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이런 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 민주당의 당론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죠. 굉장히 말들이 달리는 속도가 다 달라요.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말이 있고 느리게 달리는 말이 있을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이 좋으면 빨리 달리는 말한테 족쇄를 채워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그나마 빨리 달리는 말한테까지 족쇄를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경제 전체가 둔화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강력한 규제를 빅테크 기업에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 지형도 문제인데요. 일단 야당을 설득해야겠죠. 어떤 방식이든.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나 아니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어떤 방법이든 반대할 거고요. 이 공화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미국이 원탑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20년쯤 뒤에는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 혹시 한 10여 년 뒤로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을 미국 사람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 자기 나라의 대표 장수 빅테크 기업들
이 기업들한테 규제를 해서 중국과의 싸움을 불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원탑일 때는 얼마든지 이 규제가 가능했겠지만, 그리고 부유층한테 증세가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민주당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 규제나 여러 가지 증세 논의가 그렇게 쉽게 아무래도 표면 위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격차를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뭘까요? 격차는 줄이지 못했는데 이쪽에 지금 현재 뒤처진 사람들이 점점 더 밑으로 내려앉으면 삶의 조건도 나빠지고 중소중기업들은 망해가겠죠. 이 상황에선 더 큰 돈의 홍수를 만들어서 밑에 처진 모든 사람들을 다시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민주당 정권 4년 동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양책을 쓰기 시작할 거고요. 다시 처음 했던 에어 매트리스의 비유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격차들이 커져서 밑바닥이 완전히 울퉁불퉁해진 거예요. 야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높낮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위에서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는 방법 하나뿐이죠. 공기를 더 많이 불어넣어서 이 에어 매트리스를 더 빵빵하게 불어넣어야 될 겁니다. 이 상황이 저는 약간 두렵습니다. 이렇게 빵빵하게 불어넣으면 당연히 자산 가격은 일단은 폭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이나 22년까지도 이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겠네. 야, 이렇게 하면 점점 더 오를 수밖에 없잖아.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저도 보여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부풀리게 되면 이제 예전과는 달리 아주 작은 바늘만 하나 찔려도 펑 하고 터질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투자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서 이제 투자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내가 그럼 투자를 아예 안 해.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공기를 부풀리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자산 가격은 다 오르는데 오직 떨어지는 자산은 뭐냐면 현금이에요. 지금 현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 제가 보기엔 현금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제외한, 현금으로 표시한 나머지 자산들이 다 오르고 있는 이 불균형이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계속해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현금만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버블에 일부 동참을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용기가 있고 정말 나 몰라. 그렇게 정말 자산 가격 버블과 정말 동떨어져 살 수 있다면 그런 선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산 가격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항상 마지막에 그 버블의 정점에 들어오고 정말 이제 더 이상 이 자산을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수 있는 그 상황이 없어지면 그때 버블이 붕괴되거든요. 아마 참다 못해서 들어온 그 순간이 버블의 정점일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버블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동참하는 방법이 굉장히 리스크에 대비한, 위험에 대비한 방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철저하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적절한 비율을 맞춰서 들어갈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위험 자산을 들어갈 때는 시점을 어느 정도 분산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전체 자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지금 위험 자산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제가 보기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버블이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이 버블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매트리스를 진짜 있는 대로 빵빵하게 부풀려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버블에 잘못 올라탔다가 나중에 이게 터졌을 때 대비 이것도 해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의 결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이달로스의 지혜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다이달로스가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이카루스의 아버지입니다. 이카루스 다 아시죠? 이카루스의 날개. 이 미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다이달로스가 밀랍과 이 새 깃털을 모아서 날개를 만들면서 아들인 이카루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이건 밀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단다. 만약에 너무 낮게 날아서 바닷가 근처로 가면 날개가 젖어서 추락하고 말아. 그리고 너무 높게 날아서 태양 가까이 가잖아? 그럼 밀랍이 녹아버려서 또 역시 날개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추락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낮게 날아서도 너무 높게 날아서도 안 돼. 적정한 높이로 날아가야 한단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카루스는 어떤 실수를 했냐면 태양 가까이 날아가는 정말 탐욕에 빠져서 실수를 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바다로 추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21년, 22년 혹은 한 23년까지 계속될지 모르는데 이 버블의 시대 그리고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이 팬데믹 버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전히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도 안 되고요. 태양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정말 이 다이달로스의 지혜를 지켜나가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자,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만 해도 실물 경제가 워낙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번에야말로 버블이 터졌고 이번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정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적인 그루들 이분들조차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L자형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산 가격만큼은 실물 경제하고 완전히 유리돼서 혼자서 V자 반등을 하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기적을 만든 건 첫 번째는 제로금리고 두 번째는 양적 완화인데요. 제로금리만 하더라도 어떤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서 한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근데 이걸 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뀌냐면 금리가 10%일 때 5% 수익을 내는 주식이다. 그러면 정말 형편없게 보이겠지만 금리가 제로, 0%라면 5% 내는 수익을 내는 주식이라면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순간 자산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다가 양적 완화의 마술도 굉장히 놀라운 마술을 만들어냈는데 자, 돈을 찍어요. 돈을 찍어서 이 미국의 여러 은행들한테 돈을 뿌리는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갖고 있는 국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줘요. 그럼 국채는 사라지고 돈이 생기죠. 이 달러로 다시 뭔가를 이 금융회사들이 사야 되는데 국채는 이미 이 연준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국채는 살 수가 없죠. 근데 금융회사들이 그럼 살만한 게 이제는 남은 게 주식밖에 없거든요. 주식은 이미 경제 위기로 굉장히 가격이 싸진 상태니까 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비싼 국채 대신 이제 주식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양적 완화의 마술이 작동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가 일단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주가는 어디에 좌우되냐 하면 미 연준이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릴 것인지 또는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릴지 줄일지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주가는 딴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양적 완화 규모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연준에서 양적 완화 규모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스스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한 열흘 정도 뒤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보면서 양적 완화의 규모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연준이 앞으로 계속해서 부양책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물가라고 보거든요. 일단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양적 완화를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렇게 서서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물가라는 건 디플레이션이다가 진짜 한순간에 인플레이션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게 물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끊임없이 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돈을 쓸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리 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고 실업자들한테 돈을 뿌리고 중소 중견기업한테 문을 닫지만 않으면 끊임없이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쌓인 돈들이 지금 현재는 다들 돈만 생기면 미국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예금이 진짜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통화라 그래서 M2라는 게 진짜 이 거의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들고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 이 돈이 한꺼번에 돌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유통속도라 그러는데 이 유통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물가가 한순간에 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물가가 오르게 되면 지금처럼 양적 완화를 계속할 경우에 물가는 더 빠른 속도로 치솟아 오릅니다. 실제로 1970년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연준에서 돈줄을 죄고 그다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다른 것보다도 물가를 봐야 되는데 물가가 한 해에 한 2% 오르는 것까지는 박수를 치면서 봐도 돼요. 하지만 한 해에 4%, 5% 이렇게 오르게 되는 그 순간이 오면 그 순간이 연준이 더 이상 부양책을 쓸 수 없는 순간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재정 정책을 얼마큼 쓰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 규모와 물가 상승이 앞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전 세계 증시를 보면 되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만 박스권에 빠져서 한국의 코스피는 박스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전 세계가 거의 다 박스권에 빠졌어요.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2000년의 전고점을 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언저리에서 지금 현재 갇혀 있고요. 이 박스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나라는 거의 미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예전의 주가를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전고점을 회복하고 끊임없이 오르는 나라가 미국인데 왜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닷컴 버블 이후에 미국 경제에서는 플랫폼 경제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플랫폼 경제가 놀라운 게 끝없이 혁신을 하면서 일단 고객을 끌어모으고 그 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끌어모으는 형태로 일종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점점 더 시장을 확대해 나갔고요. 일단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독점에 가까운 효과를 갖게 됩니다. 여기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혁신을 만들면서 2000년 이후에도 놀라운 혁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주자본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주의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자신의 주식을 사서 자기 기업이 주식을 사서 이걸 소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식을. 이걸 그래서 흔히 비유해서 소각한다, 불태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최근 7년 동안 전체 주식의 3분의 1을 소각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흔히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식이 3장 있었다. 근데 1장을 없애버렸다. 그럼 2장밖에 안 남았어요? 애플의 가치는 똑같은데 주식이 2장밖에 안 나오면 자동적으로 주가가 50% 올라도 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데 주식의 소각 효과로만 또 50%가 오르는 효과가 있으니까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주주자본주의를 통해서 주식을 소각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지수는 예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오르는 우상향 현상을 계속 갖고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과연 우상향을 할지 안 할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미국은 그래서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언젠가는 지수가 오를 것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은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일단 단점만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사이클을 타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조차도 반도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사이클이 한참 좋을 때는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도 폭등을 하죠. 그런데 이 사이클이라는 게 안타깝게도 다운 사이클이 있고요. 업 사이클인데 한 번 또 사이클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또 순이익도 급감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또 하나 문제는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우리는 미국 기업처럼 가격 설정할 수 있는 그 독점적 지위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단점이라면 또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 미국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을 뭐 이전에 비해서 좀 싸게 살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마다 오는 위기 때 이 주식을 살 기회를 잡아서 한 10년 보유하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면 우리나라는 보통 이 사이클이 한 3년 정도 호황 사이클 그리고 짧게 한 1년 반 정도 불황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빨리 옵니다. 그리고 사이클에 따라 주가가 굉장히 출렁거려요, 주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은 그렇게 낮은 사이클에 들어가서 이렇게 높은 사이클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대신 이게 약간 초보들한테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사서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장기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는 초보 투자자들 아니면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장기 투자가 적성에 맞는 분들한테 좀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중기적으로 가면서 한 2, 3년마다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정말 좋은 주도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신 분이라면 약간 중급 투자자라면 한국 시장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이 작년에 썼던 부의 지각 변동에서는 금 투자를 아주 강력하게 권했거든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금리를 계속해서 미국이 낮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금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수요 측면의 원인도 있었고요.
또 다른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금의 공급 측면 때문입니다. 원래 금이라는 게 그동안 인류 역사상 한 5천 년 동안 금을 캐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금을 다 합치면 한 19만 톤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의 절반이 넘는 10만 톤이 넘는 대부분의 금은 전부 다 20세기에 캐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세기 이후에 캐낸 이유가 20세기에 금 생산 혁명이 총 4번이 일어났거든요. 진짜 엄청난 생산 혁명을 통해서 금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금은 전부 다 절반 이상이 20세기에 등장한 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값이 1980년부터 한 2000년까지 한 20년 동안 금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왜 그랬냐면 금이 자꾸만 공급이 되니까 금값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그리고 나서 많은 금광 회사들이 새로운 금광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값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이 투자가 거의 다 실패했어요. 2012년 이후에 새로운 금광 투자가 거의 다 실패하다 보니까 새로운 금 공급량이 지금 현재 이 대폭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는 수요 측면에서도 금리가 낮아질 거고 공급 측면에서도 지금 한정되다 보니 이제 금을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2018년과 19년에는 금 투자를 강력하게 권했고 2018년에 잘 들어가신 분들은 한 5, 60%도 올랐을 거고요. 2019년 제가 책을 냈을 때 시점에서 최대 한 40%까지 오른 그런 금값 상승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값이 오르니까 정말 많은 금융회사 계신 분들이 뒤늦게 금을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웬걸 한 8, 9월 넘어서부터는 금값이 기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지금은 금값이 조정을 받고 있죠. 왜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금값이 조정을 받고 있느냐? 바로 금의 수요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금을 투자 상품으로 사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이 작년 대비 금의 수요가 ETF라 그래서 투자 상품으로 투자하는 게 한 7, 8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금수요의 대부분은 투자 상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장신구로 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반지 같은 거 이런 거에 금 사용하잖아요. 전체 금 사용량의 절반은 바로 장신구 금수요예요. 근데 금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장신구 금수요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 수요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금을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주로 인도 사람, 중국 사람들이 금을 사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금을 이제 너무 비싸지니까 단기적으로 금을 못 삽니다. 그러니 당연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조정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동안 그러면 금을 사야 되느냐? 살 필요가 있느냐?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값이 앞으로 2배, 3배 오를 것이다. 야, 금을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라고 본다면 저는 금을 사는 걸 좀 말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을 사는 목적이 투자라면 저는 말릴 것 같고요. 금은 보험적 측면에서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에어매트리스를 부풀리는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양쪽 하나 계속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더 빨리 오릅니다. 금가격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식에 더 큰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스템적 위기, 에어매트리스가 터지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주식시장은 붕괴되겠지만 오히려 금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에어매트리스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빵빵하게 유지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으로 금을 좀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금을 좀 보유할 필요가 있고 대충 한 전체 투자 자산의 한 10% 정도는 보험료를 내듯이 조금씩 예를 들어 주식이나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마다 같은 비율로 한 10% 정도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블의 정점을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세계의 모든 부를 정말 자기 한 손에 놓을 수 있을 만큼 큰 부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버블의 정점을 미리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미래를 예언할 수 있고 몇 년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 의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누구도 그걸 알 수 없거든요. 다만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버블의 정점이 오고 있느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위기의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시면 돼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버블을 연준이 부풀릴 거고 그 버블이 점점 더 커나갈 것을 일단 기본 시나리오로 가져가시고 버블의 위기 신호가 왔을 때 그때 대비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나갈 것이냐? 일단은 위험자산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위기의 시그널들, 제가 책에서 소개한 중요한 9가지 시그널들도 있고요. 아마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또 다른 시그널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타났을 때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나가면 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2019년에 위기의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늘려야 되는 자산으로 소개했던 게 미국의 국채입니다. 지금 2020년 이 시점, 이 연말의 시점에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싼 자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하지만 위기의 시그널이 나타나기 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 국채 가격이 안정되고 낮아지는 시점이 올 거고요. 그때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국채 비중을 좀 늘려나가야 되고, 또 동시에 금 같은 정말 비상시국에 대비할 그런 자산들, 그건 시스템 붕괴에 대비한 자산이라고 했는데 요걸 한 10% 정도 유지해 가면서 위험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다만 그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어느 정도 위험자산 비중을 가져가야만 이 버블이 한없이 커져 나갈 때 버블에 동참해서, 버블도 즐겨야 되니까요. 그래야 더 나은 이 부의 기회를, 부를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율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재테크와 그다음 부를 일구는 데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현상 정말 놀라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늦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버블이 한창 달아오를 때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언젠간 버블의 정점을 맞게 됩니다. 문제는 이 버블의 정점 단계에 있었을 때 부채 관리를 잘못하면 정말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버블로 한창 달려갈 때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빚을 져서 투자를 해도 됩니다. 물론 그것도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바로 만기 관리를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이유도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한 3개월짜리 단기채를 빌려서 한 3년짜리로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이건 3년 뒤에나 다시 받을 수 있고, 3개월짜리로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건 갚아야 되거든요. 자, 만약에 어떤 투자를 했는데 현금 회수가 쉽지 않거나 이게 뭐 빚을 갚아야 되는 시기에 비해서 투자 시점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이 어떤 부채의 정점, 버블의 정점이 오는 시점을 우리가 언제 올지는 진짜 예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1년 뒤지, 3년 뒤지, 아니면 10년 뒤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버블의 정점이 와서 이 자산을 빨리 정리해서 빚을 갚아 나가고 뭔가 정리해야 되는데 이 만기 관리가 안 돼서 이 만기의 시점에서 돈은 빨리 갚으라고 하는데 내 자산이 정리가 할 수가 없으면 이게 바로 파산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한번 파산하면 정말 재기하기 힘든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바로 버블의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만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 버블이라는 게 우리 인류 역사상에 항상 해를 끼쳤던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철도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고요. 정보화 고속도로로 닷컴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플랫폼 산업으로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한테도 버블이라는 게 무조건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버블? 이건 분명히 팬데믹 버블 맞아요. 근데 이 버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야, 난 버블이니까 위험해서 절대 안 할 거야.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엔 마치 이런 겁니다. 나 닷컴 버블 무서우니까 정보화 고속도로 뚫지 않을 거고 절대로 정보통신 투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다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이렇게 헤게모니 장악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처럼 버블이 생겼을 때는 그 버블을 충분히 즐겨야 되죠. 하지만 그 버블에 도취돼서 나 자신이 완전히 버블에 매몰돼 버리면 정말 위험한 투자에 나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블을 이용당하지 말고 이용하라. 지금은 바로 버블을 이용하되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현명한 그 어떤 버블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버블에 완전히 피하거나 그 사이가 아닌 중용을 찾아서 정말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서 투자를 해나갈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신 모든 분들이 이 기회를 정말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회를 삼아서 자신의 날개로 날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